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있잖아요. 이 안에 수백 년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진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 바뀐 한국어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쓰는 단어가 한 500년 전에는요, 지금이랑은 전혀 완전히 다른 뜻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할 때 쓰는 어리다라는 단어 있잖아요. 이게 15세기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. 실제로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라는 부분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이렇게 써놨거든요. 와, 뜻이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이 쓰는 말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. 언어는 그냥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에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뭐랄까 살아있는 이야기책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 시간입니다. 한글이 막 탄생했던 15세기, 바로 세종대왕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.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.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졌죠?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5세기의 언어를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부르는 거고요. 그리고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국어에 이르게 된 겁니다. 중세 국어를 제대로 알려면 일단 한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원리부터 봐야 해요. 근데 이게 정말 천재적입니다. 자, 보세요. 자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의 혀나 입술 모양을 그대로 본떴고요. 모음은 하늘, 땅, 사람, 이 동양 철학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. 이야, 과학이랑 철학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날 수가 있나요? 근데 재밌는 건요, 15세기 한글에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하늘을 뜻했던 모음 아레아도 있었고, 영어의 Z 소리랑 비슷한 반시옷, 또 V 소리에 가까웠던 순경음 비읍 같은 글자들이 있었죠. 지금은 뭐랄까 언어의 화석처럼 옛날 책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. 바로 소리의 높낮이, 그러니까 성조가 단어의 뜻을 바꿨다는 점이에요.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했는데 이걸 방점이라고 불렀어요. 예를 들면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, 하나면 높은 소리, 두 개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.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거의 노래하듯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? 신기하죠? 글씨 쓰는 법, 그러니까 표기법도 지금이랑은 꽤 달랐습니다. 중세국어에서는요, 깊은을 쓸 때 깊은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쭉 이어서 적는 이어적기가 보통이었어요. 근데 지금 우리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살려서 깊은 이렇게 끊어서 적잖아요. 끊어적기라고 하죠. 덕분에 우리가 뜻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. 문법도 당연히 바뀌었죠. 자, 우리가 사람이 할 때 쓰는 주격조사 이랑 가 있잖아요. 이걸 한번 볼게요. 중세 국어에는 놀랍게도 가가 없었어요. 대신에 받침 있는 말 뒤에는 이를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그냥 이 하나만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기도 했어요. 어때요?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죠? 자,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? 소리에는 성조가 있었고 글씨는 이어적기로 썼고 문법에서는 주격조사로 이를 썼다.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도 15세기 우리말의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옛날 말의 흔적들은 이제 다 사라졌을까요? 천만에요. 아닙니다.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속에 고대 언어의 화석들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.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언어 고고학자가 된 기분으로요.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? 수컷을 뜻하는 수랑 닭이 합쳐졌는데 왜 수닭이 아니라 수탉하고 크 받침으로 이렇게 거센 소리가 날까요? 바로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히읗 종성체연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중세 국어에서 나라나 안 같은 몇몇 단어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히읗 받침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다른 말이랑 합쳐질 때 숨어있던 히읗이 짠!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스탁에서 나는 크 소리가 바로 그 옛날 말의 유령 같았던
크 받침이 남긴 화석인 셈이에요. 암탉이나 암탉 같은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고요. 와,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옛날 소리의 흔적이 지금 우리말에 그대로 남아서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자, 그런데 언어의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어요. 바로 우리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? 바로 신조어죠.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걸 표현할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. 바로 이 신조어들이 미래 우리말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. 신조어는 왜 생길까요?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나 생각을 이름 붙여주기 위해서고요. 또 기존 단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담아내려고 생기기도 하죠. 이렇게 태어난 말들 중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결국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말들은 그냥 유행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500년 전 중세국어를 썼던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와 듣고 계신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가 언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어떤 말을 고르고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세대 간의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먼 미래의 우리말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.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. 우리말의 과거를 아는 건 그 말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생각을 더 깊이 이야기해준다. 이 말이 참 큰 울림을 주네요. 그렇죠? 언어는 그냥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정신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니까요.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해줍니다. 그렇다면 먼 훗날 우리의 언어는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?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